네, 일단 제목을 시 잠수함 속의 토끼라고 했는데요. 아마 익숙한 비유이실 것 같아요. 어, 게오르규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25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했던 비유죠. 그래서 그 자주 생각하게 되는, 제가 시인으로 살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비유인데요. 실제로 게오르교는 참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을 때 잠수병으로 또 투입이 됐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계장치가 좋지 못할 때는 산소의 농도를 잰다던가 뭔가 압력을 재는 장치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잠수함에 토끼를 이렇게 한 마리씩 데리고 탔다고 하죠. 토끼는 인간보다도 훨씬 그 산소의 부족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들을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혈관이 드러나 있잖아요. 귀가 크고 그러니까 혈관이 터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고통스러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잠수함의 위험을 가장 먼저 알리는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부자유스럽고 살기 힘든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그것을 자기의 몸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잠수함 속의 토끼 작가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비슷한 존재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래서 광부들이 갱도 안으로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그 노랗고 작은 새가 같이 가서 어떤 산소의 위험 이제 또 산소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잠수함 속의 토끼나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로서 사실 제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어떤 이 시대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지점들을 늘 기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런 것들을 제 시 속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이 비유를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철학자에 대한 비유도 또 떠올라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떤 일종의 대화술, 삼파술을 통해서 그 대상이 자신의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도록 계속 질문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낳도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산파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아기를 낳듯이 진정한 알을 낳도록 만드는 매개자, 촉진자로서의 산파라는 비유를 이제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쓰곤 하죠. 또 소크라테스 자신은 등이와 같은 존재라고 비유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가축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늘어져 있을 때 끊임없이 깨어 있도록 등에는 굉장히 작지만 이제 날카로운 침으로 그런 그 나태한 그런 존재들을 깨우는 걸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고 불편한 어떤 존재로서 이제 철학자의 역할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또 뭐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메논이 있었는데 메논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마치 전기 가오리를 만진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그래서 전기 가오리처럼 온몸에 전율이 흐르듯이 어떤 삶에 대한 충격을 느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여러 비유들을 보다 보면은 확실히 철학자나 스승하고 작가는 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실에 대한 추구자이자 현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철학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겪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날카롭고 정말 올곧은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하지 자기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수함 속의 토끼나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스스로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고 겪어내면서 표현하는 주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조금 일반적인 정신적 스승이나 철학자하고는 다른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직자는 두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가르침으로 시대를 깨우는 그런 성직자도 있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의 벗이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서 마치 그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있고, 제 취향은 그 후자가 조금 더 진정한 성직자라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네, 이제 2018년에 나왔던 팔명 서정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 표지 자체가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이제 창비의 시선 시리즈가 다 같은 스타일로 돼 있는데, 제목하고 표지하고 이 색깔을 시인이 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들을 쓰는 기간 동안 좀 상당히 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좀 아팠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죽음에 관한 시들이 많고, 그래서 일종의 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거의 어떤 죽음의 어떤 상장을 입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 검은색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화도 밑에 이렇게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 표지화도 주로 이 화가의 그림은 뭐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이렇게 지워지고, 이런 불타고, 찢기고, 그러면서 그 위에 또 수많은 상처들이 중첩된 그런 이미지의 작업을 많이 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신 분들은 예전에 제 초기의 작품들, 뭐 뿌리에게부터 해서 뭔가 어두워진다는 것, 뭐 그곳이 멀지 않다, 그런 시들을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던 독자들은 굉장히 왜 이렇게 시가 달라졌냐,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초기에 어떤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노래하고 자연과 친화된 그런 생태적 감수성을 보여주던 그 시인이 더 이상은 뭐 일찍이 1990년대 초에 도정일 선생이 시인은 더 이상 숲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일갈했던 것처럼 사실은 시인도 이제는 더 이상은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조건 속에서 삶도 시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 어둡고 거칠어서 독자들한테 약간의 실망감을 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독자를 잃더라도 정직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조금 강한 시들을 시대적인 그런 시들을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인들도 사실 시를 그때그때 쓰고 발표한 후에는 시집을 묶을 때가 돼서야 자기 시의 독자가 되어서 찬찬히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정도 쓴 시들을 읽으면서 시인의 말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말들이 피를 흘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의 말에. 이빨과 발톱이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 내 안에서도 이빨과 발톱을 지닌 말들이 돋아났다. 이 피 흘리는 말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까 초기에 제 시 세계가 어떤 식물성의 세계라고 식물적 사유 뭐 그런 평론가들도 그렇고 독자들도 이렇게 일종의 수목의 상상력이라든가 식물적 감수성이 실제로 제가 강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좀 내성적이고 좀 사나운 걸 좀 싫어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시에 동물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초기에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동물성의 세계하고 굉장히 멀리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곤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초식동물, 뭐 사슴, 노루 뭐 이런 존재들이 나오더니
여우 나오더니 이제 이번 시집에 오면 하이에나, 늑대 이런 육식동물들 아주 사납고 폭력적인 그런 좀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일종의 동물적 세계, 약육강식의 어떤 세계 속에서 저의 내면도 핥히고 그 세계에 대한 응전으로서 저의 언어도 저의 성정도 같이 이빨과 발톱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그런 말들을 이제 시집으로 묶어내면서 시라는 것이 뭐냐, 시를 쓰면서 이렇게 더 상처 있고 아프고 망가져가는 것이 과연 시인의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교수로서 일상을 즐기면서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시를 쓰면서 이런 고통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들을 대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에 어떤 고백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시는 나의 다치고 도치고 덫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해가 김수영 100주년이에요, 탄생. 그래서 지금 저도 대학원 수업에서 김수영 한 명만을 가지고 대학원 한 학기 수업을 아주 깊이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수영의 시전집의 표지를 보면 거기에 빼짝 마른 아주 그 예리해 보이는 김수영의 초상 옆에 시는 나의 닻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에게는 뭐지? 그러니까 다치고 도치고 덫이다. 제가 한국어가 참 신기해요. 디귿과 치읓이라고 하는 자음에 아, 오, 모음만 달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변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닻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나아가는 그런 매개물이라고 한다면 돛은 돛을 내린다. 아니 다치죠. 그러니까 아까 도치고요. 그리고 닻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박하는 것, 머무는 것. 그러니까 나아가기만 해도 안 되고 머물고 고정되기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도 문학도 나아가고 돌아오고 움직이고 멈추고 계속 그런 왕복 작용에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닷과 돛 사이에 왕복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는 진자운동 속에 놓여있는 그 점에서 시라는 것이 일종의 제 삶을 사로잡고 있는, 가두고 있는 덫이구나. 이 생은 이제 한 시인이 된 지 32년 됐죠. 중학교 때부터 시 쓴 거 생각하면 훨씬 오래됐는데 시하고 나하고 분리하기는 이제 쉽지 않겠다. 남은 생도 이제 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독서의 대상이었고 황홀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 읽다 보니까 쓰게 됐고 쓰다 보니까 어느새 시인이 돼 있었고 시인으로 살아오게 되면서 어떤 시와 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부부터 조금 이제 대표적인 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들을 같이 읽으면서 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팔명 서정시 시집을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시의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팔명 서정시. 그들은 서정시라는 파일 속에 글을 가두었다. 서정시마저 불온한 것으로 믿으려 했기에. 파일에는 가령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머리카락 한 줌, 손톱 몇 조각, 한쪽 귀퉁이가 해진 손수건, 체크무늬 잽킷 한 벌, 낡은 가죽 가방과 몇 권의 책, 스푼과 포크, 고치다마 원고 뭉치, 은퇴 안경과 초록색 안경집, 침묵 한 병, 숲에서 주워온 나뭇잎 몇 개. 붕대에 남은 채취는 유리병에 밀봉되고 그를 이루던 모든 것이 서정시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서정시들과 함께. 그들은 이런 것조차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화단의 심은 알뿌리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서 온 편지가 몇 통인지, 숲에서 집박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옷자락에 잠든 나방 한 마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하루에 물을 몇 통이나 길었는지, 자스민 차를 누구와 마셨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출받았는지,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저물 무렵 오솔길을 걷다가 왜 걸음을 멈추었는지, 국경을 넘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 사랑의 나날쯤이 대체 무엇이 불온하단 말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가졌다는 것, 마음의 뿌리를 돌보며 살았다는 것, 자물쇠 고치는 노역에도 시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발명 서정시에서 풀려난 서정시들은 이제 햇빛을 받으며 고요히 반짝인다. 그의 생일을 견뎌온 문장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온다. 맨발로 그림자조차 걸치지 않고. 이런 시인데요. 이 발명 서정시에는 이제 그 각주가 붙어 있어요. 원래 그 구동독 출신 시인인 라이너 쿤체가 그 사찰을 당했죠. 그래서 그 감찰의 기록을 모아놓은 그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의 이름이 서정시였어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데크남의 릴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라이너 쿤체라는 시인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인자하게 인자하신 시인이시죠.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한국에도 한 전영애 선생님, 번역자인 전영애 선생님 초대로 한 두세 번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시는 뭐 정치적 감찰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뭐 굉장히 이렇게 주의 주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잔 자스민 차의 초대 같은 시를 보면요. 아주 간결하고 따뜻해요.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슬픔을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있으라고 그런 다정한 위로의 초대를 보내는 시죠. 또 당부 그대 발치에 이런 시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인데 아내에게 이렇게 썼죠. 나보다 일찍 죽어요. 조금만 일찍.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혼자 와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할까 봐 자기보다 조금만 더 일찍 죽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시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서정 시인을 그들은 왜 감찰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시로 돌아가면요. 원래 라이너 쿤체는 시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철학을 전공한 지식인이었고 그 시대에서 본다면 비판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강등됐죠. 구동독 체제에서 그 열세 수리공 이제 지식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세 수리공의 보조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고된 노동의 나날 또 가난한 어떤 살림을 하면서 그 감찰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라이너 쿤체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시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들은 상당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였지만 그들은 감찰을 계속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나중에 그것이 통일이 되고 나서 구동독 정보국이 모은 그 정보들을 다 모았더니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라이너 쿤체의 시들 속에서 단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제가 재구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3년에 나오는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그 신체적인 그런 것부터 진짜 그 생활의 별 일상품 이런 것들까지 그가 하여튼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별로 위험할 것조차 없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3년 읽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빠르게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주 무미한 어떤 감찰의 기록으로서 3년에 나온다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은 이런 것조차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화단에 심은 알뿌리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는 시인의 일상을 상상하기도 하고 시인인 제 자신의 일상을 여기다 같이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출받는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보니까 정말 한국은 감찰과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비밀이 없고 누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가 다 나오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시를 쓴 것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어떤 평범한 시인의 선생의 그냥 평범한 사랑의 나날이죠. 근데 왜 이것을 불온하다고 그들은 감찰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좀 내린 답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가진 존재라는 것. 또 그런 말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돌보고 병들지 않게, 시들지 않게 가꾸고 그래서 자물쇠 고치는 노역에도 불구하고 그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 쓰는 일을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는 것. 사실은 시를 꼭 저항시를 써서가 아니고 어떤 시대는 시를 쓰는 일을 지속하는 일 자체가 저항일 때도 있고요. 또 일제시대 때 같은 데는 일본어로 친일시 시를 쓰지 않는 것이 시인으로서 제대로 된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시 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견뎌온 그 문장들 속에 그 한 사람의 시인의 모습이 오롯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팔명서정 씨가 라이너 쿤체라는 외국의 시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집이 나오기 전에가 이제 박근혜 시절에 그 거슬러 하면 이명박 시절부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저도 블랙리스트였어요. 청와대에서 나온 17명인가 최초의 블랙리스트에 명문도 모르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죠. 그런데 하여튼 그 시절에 저는 하여튼 국가기관에서 오는 모든 뭐 지원과 심사 모든 것에 대해서 배제당했었고요. 또 이상한 감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약간 도청에 대한 그 불안까지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사실 저의 근데 저희가 사실 반체제 인물도 아니고 뭔가 올바른 일에 서명하거나 뭐 세월호가 있을 때 세월호 현장에 가서 위로하거나 그것에 관계된 시를 쓰거나 뭐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판적 역할마저도 이렇게 한 시인을 감찰의 대상으로 옥죄는 그런 우리 시대에 대한 사실은 항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 그런 점에서 이제 세월호가 2014년이기 때문에 이 시집에 있는 초기 시부터가 세월호 직후에 쓰여졌고 얼마간은 정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뭘 말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세월호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극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편의 시가 이 시집에 들어 있습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고 하는 이것도 세월호에 대해서 직접 쓴 것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라이노 쿤체처럼 아까 여기는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그 작가죠.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국 현실과 아우슈비츠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당신은 그곳을 세계의 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악이 모여서 배출되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 이것이 인간인가 되묻게 하는 곳. 지금도 시커먼 관략근이 헐떡거리는 곳. 산더미처럼 쌓인 채 썩어가는 안경들, 신발들, 머리카락들, 두개골들, 썩지 않는 고통의 연료들. 고통 속에서 더 큰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 눈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발들은, 얼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살과 뼈와 피를 망각으로 밀어넣기 위해 오늘도 발전기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기계로도 이 시퍼런 물을 다 퍼낼 수가 없습니다. 짜릿한 유언들이 방파제에서 말라가고 밀려오는 파도는 매번 다른 착지선을 기록합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그러나 구조된 자 역시 구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지만 당신은 결국 가라앉은 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표류하는 기억과 악몽에 뒤척이다가 당신이 가라앉은 곳. 우리는 그곳을 세계 학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표 하나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사이에서. 예,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는 프리모 레비가 낸 최후의 책입니다. 원래 아우슈비츠에 갇혔었죠. 그리고 화학자였기 때문에 원래는 화학자였어요. 그래서 전쟁 시에 화학자는 상당히 유용한 존재고 그래서 수용소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연한 계기에 탈출을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와서 그 수용소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쓴 최초의 책이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한 책이었죠. 그 후로도 상당히 그 증언자로서 뛰어난 책들을 썼고 또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책들을 쓰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초기에 그 젊은 날에 겪은 수용소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은 자라고 여겨졌었는데 그 역시 가라앉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미지들은 아우슈비츠를 다룬 책이나 영화들에서 연상되는 그런 구절들이고요. 모든 악들이 모여서 배출되는 그런 어떤 곳, 그곳들을 아우슈비츠를 프리모 레비는 세계의 학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앞부분에서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 얘기처럼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로도 이 시퍼런 물을 퍼낼 수가 없다더니 짜릿한 유언이 방파제에서 말라가고 밀려오는 파도는 매번 다른 착지선을 기록한다. 또 가라앉은 자와 구도된 자라고 하는 거. 또 표류하는 기억과 악몽, 또 부표 하나가 질문처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마 여러분들도 세월호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위험사회에 쓴 그 울리백이 그런 얘기 했죠. 부는 상층에 쌓여 있고, 그 위험은 하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월호가 바로 그런 자본을 위해서 보충수를 덜어낸 자리에
그 위험들이 가중되고 그걸로 어린 생명들이 를 우리가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비극이었죠. 그래서 그런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인간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재난과 이 폭력과 이 무지는 대체 어디서부터 발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세월호 기억교실이 이전되기 전에 그 모습이고요. 이제 아주 세월호를 사실적으로 다룬 시들도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는 쓰게 됐는데 난파된 교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배 자체가 하나의 교실이었고 거기서 어른들이 선생들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에 그대로 있다가 도망쳤으면 살았을 애들도 움직여라 움직여라 말했으면 살았을 애들도 그러지 못하고 그 교실 자체가 그 배 자체가 무덤이 돼버린 그래서 그런 어떤 세월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교육 단원고 학생들만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실에서 여전히 그 작동하고 있는 그런 억압적인 체제 또 그 비판적인 정신 없이 그냥 계속 수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일종의 저는 이제 난파된 교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이게 읽지 못하겠어요. 이거 읽다 보면 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울음이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IQ 세계 1위, IT 세계 1위, 고등교육 세계 1위인데 그러나 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행복지수는 뭐 최하위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젊은 또 여성들의 자살률이 너무 급증하고 있고 저도 학교에서 지금 2년째 학생들을 못 만나고 있는데 지난 여름방학에도 한 여학생이 또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먼 또 수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빈곤율도 세대격 그 뭐지요 빈부격차가 그리고 또 월급에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이에 그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그러니까 갈수록 재난 상황이 되면 그것이 기회가 돼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나 집값도 엄청 뛰잖아요. 주식하고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더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울리백이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늘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우만이 그 액체 근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 현대를 액체성에 비유했죠. 그만큼 늘 출렁거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에 발을 대고 여기 앉아 있고 걸어 다니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지표면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은 액체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 급증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실업, 임시직, 불안한 노후, 도시적인 삶의 위험 요소들. 지난번에 광주에서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붕괴 그냥 갑자기 그냥 흙더미들이 덮어서 버스 안에 있는 생명들이 또 변을 당했는데요. 사실 제가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에요. 제 학교 조선대학교에서 울림동으로 가는데 늘 자주 타고 다니던 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안에 제 아이들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액화의 어떤 시대,
액체 근대 속에서 어떤 안전의 부재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바로 그런 속에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와 안전 사이의 부조화, 이런 것들 속에서 일종의 공동체주의라는 것, 같이 뭔가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모색돼야 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말에 대관령에 이제 일 때문에 갔지만 하여튼 2~3시간 숲을 걸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침엽수들, 낙엽송하고 이제 잣나무 이런 침엽수들이 아주 높게 직선으로 시원시원하게 자라 있는데 한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렇게 키가 큰 나무의 뿌리가 정말 한 뼘도 안 되더라고요, 깊이가. 옆으로만 뿌리를.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있으면 침엽수는 누구의 장애를 받지 않고 혼자 쭉쭉쭉쭉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옆으로만 내리고 다른 뿌리들하고 결합도 안 하고 그렇게 일정한 간격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은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잘 쓰러집니다. 왜냐면 뿌리를 얕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쏙쏙 잘 크고 아무 장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내 돈 있으면 나 먹고 잘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 누군가와 엮이고 누군가 힘을 합치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약한 존재들이죠. 화렵수, 이파리를 떨구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고 이파리를 다 떨궈야만 겨울을 날 수 있는 화렵수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양분도 더 깊이 빨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른 나무들하고도 뿌리를 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바람이 불어도 화렵수는 작아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생존에 있어서 저잘난 사람들은 공동체에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나무들이 더 빨리 더 쉽게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사회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사회냐라는 질문을 할 때 떠오르는 책이, 지금은 또 바우만을 이제 그 인디고 연구소라고 부산에 있는 청년들 그룹인데 굉장히 그 좋은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공부하면서 세계의 석학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책으로 내고 있죠. 정말 격려해주고 싶은 청년들인데요. 그 바우만이 90세가 훨씬 넘었을 때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었는데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냐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우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여튼 좋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제한된 관념을 갖고 있었죠. 또 완벽한 사회학자니까 완벽한 사회의 모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그걸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어진 소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사회라는 거는 누가 그렇게 정치적 리더 또는 학문적 리더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회는 지금 이 사회가 결코 충분치 않다. 뭔가 잘못 가고 있고 뭔가 부족하다는 뭔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자기를 일단 비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실천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좋은 사회고 공동선이 실현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문명적인 문제들, 이제 1부는 그런 사회적인 죽음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를 덮쳤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쓰여진 거라면 2부는 어떤 자연이라든가 문명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편, 미래의 구름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루토늄,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구름은 이제 이런 원소들로 만들어집니다. 구름 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름 의자에 앉아보십시오.
당신은 비행기 대신 구름을 타고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진 구름은 당신을 아주 멀리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만 목적지와 방향과 속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바람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방사능 수치는 1.67 마이크로시버트. 어제 저녁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앙은 전기줄을 따라 퍼져가고 소문은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도마다 창궐합니다. 기영아가 태어나고 네모난 해바라기 꽃이 피어나고 머리가 둘 달린 돌고래가 해변으로 떠밀려오고 그래도 LED 불빛 아래 채소들은 초록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 저 구름의 제조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인데요. 구름이야말로 시인들의 완전히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죠. 보들레르도 일찍이 무엇을 좋아하는 이방인인가 하는 시에서 그랬죠.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뭐 조국이요? 연인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저 구름, 저 흘러가는 구름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구름은 자유의 표상이고 아름답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제 구름도 그렇게 구름에서 내리는 비나 눈도 낭만적으로 이제는 맞을 수가 없게 된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온도, 미세먼지, 심지어 일본 같은 데는 늘 방사능 물질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루토늄,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그 뭐 멀지 않은 나라에서 터졌으니 우리나라의 대기에도 뭐 이런 물질이 없겠습니까? 이제는 구름이 이런 원소들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구름 낀 미래이죠. 또 한편 구름은 실제 하늘에 있는 구름도 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클라우드, 정보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는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디지털 세계가 인간을 과연 자유롭게 또 엄청난 정보의 어떤 혁명과 민주화에만 기여하겠는가? 사실 답변이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것까지는 아실 텐데 구름의자는 뭘까 궁금해하시죠? 이거는 사실 요 시를 쓸 무렵에 이 기사를 봤어요. 이제 지금 하도 이제 교통난이잖아요. 그리고 연료 없이 새로운 어떤 교통기구들을 개발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잖아요, 인류에. 그래서 공모전에서 포르투갈 건축 설계사 티아고 바로스가 내서 이제 상을 받았던 구름 형태의 운송수단, 이거 구름 의자라고 하는데, 거대한, 이거 근데 굉장히 가벼운, 여기 보면은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진, 그래서 비행기 대신에 구름을 타고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미래의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 내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뜨죠. 떠서 바람을 타고 가니까 연료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비행기처럼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 방향, 속력을 정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의 문명이 마치 그 문명의 주체인 것처럼 보였던 우리 자신이 이 문명과 이 지구의 운명을 목적지도, 방향도, 속력도 더 이상 우리가 조절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런 수많은 그런 기형의 그런 생물체들 또 LED 불빛 아래 채소들은 초록빛이 있잖아요. 이거 좋은 말로 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농가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공장 세우고 아파트 세우고 식물 공장이란 말을 하잖아요. 요새는 LED 불빛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도 뭔가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얼핏 대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야말로 자립적인 농업의 기반을 계속
소농들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농업이죠. 그런 속에서 지난번에는 여성 농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후 위기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잘 되고, 그게 바로 농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묵시록적인 미래의 구름을 그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묻고 싶죠. 저 구름의 제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저 구름에, 특히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구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로 들어가서요. 이제 1, 2부가 좀 사회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뤘다면 3부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 나평강 약전, 이건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도 평자 강자예요. 원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저희 아버지 원래 그 평안도고요. 저희 그 할아버지가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민주당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었고, 초대 장로세요. 평안도에 그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장로를 지내셨고, 지주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총살을 당하셨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제 그 누님 한 분과 피난을 와서 계속 헤매고 다니시다가 이제 산속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방황하던 우리 엄마를 또 이제 부흥에서 만나서 거기서 지내다가 내려오셨죠. 그 공동체를 떠나서. 그래서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에덴원이라는 충남 논산의 보육원이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의 고향은 충남 논산이라고 쓰긴 하지만, 논산이 저희 양가의 어떤 그 전통과 이 오래된 그 핏줄의 인연과는 상관이 없는, 남한에서 정말 오갈 데 없는 두 남녀가 만나서 보육원 총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따라와서 저에게 부여된 고향이 논산이었죠. 사진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 사진이 바로 이 60년대 중반에 그 보육원, 뒤에 보면 집이 좀 유난히 좀 길고 여러 채가 있죠. 이게 보육원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총무를 하셨던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런 종교적인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세속의 직업을 별로 가진 적도 없고, 이렇게 염소하고 닭을 키우고 채소밭 좀 가꾸면서 그냥 야인으로 살면서 매일 성경 보시고 신학적인 어떤 공부하면서 글을 쓰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명한 작가였던 건 아니고 약간 제가 수도자 비슷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의 신앙심은 깊고, 어릴 때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보면서 성경을 돌려 읽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죠.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젊은 부부에게 누가 이제 돈을 조금 줬나 봐요. 근데 그걸로 우리 아버지가 염소를 사오신 거야, 한 마리를. 그래서 이 얼룩 염소. 왜냐면 우리 엄마가 여기에 저가 있어요. 뱃속에 지금 막 잉태되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를 갖고 입덧 때문에 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양을 위해서 염소를 사다가 염소젖을 짜서 이제 살균해서 우리 엄마를 먹였고, 제가 태어나서 또 이 염소젖을 얼마간 먹었죠. 근데 바로 1960년대 그 정말 욕심이라고는 하늘하기도 없어 보이는 이 청빈한 두 사람을 제가 부모로 만났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늘 감사했어요.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정말 끝까지 자기의 삶의 자유를 자본주의적인 질서에 약육강식의 현실에 내어주지 않은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되던 날 나평강 약전이라는 한 편의 짧은 시로 우리 아버지라는 삶을 담는 시를 썼죠. 그는 얼마간의 가축을 키웠다. 병아리들을 부화시켜
마당에 놓아 먹였고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얼룩염소 한 마리를 사다가 젖을 짜 먹였다. 염소가 언덕에서 풀을 뜯을 때 가만히 앉아 무슨 생각인가를 하염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염소가 풀을 다 뜯은 후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언덕의 풀처럼 나지막하고 바람에 잘 쓸리는 사람이었다. 닭 키우는 걸 좋아했지만 죽은 닭은 잘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갓 낳은 달걀과 막 쪄낸 염소젓. 생전에 그가 식구들에게 건네준 전부였다. 네. 이제는 여러 해 지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시를 읽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근데 하여튼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양계장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갓 낳은 달걀을 하나를 이렇게 따뜻한 걸 손에 쥐었었어요. 그럼 그걸 제가 톡톡 양쪽을 해서 호로록 날달걀을 먹고 자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전부였지만 신앙으로서 이렇게 올곧게 야인으로서 사신 정신적 유산이야말로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몇 개의 암을 거치는 동안 5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다가 엄마가 그 보살핌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깊은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20년을 보육원 총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3남매의 엄마라기보다는 부모 없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돌봤던 그런 분이에요. 정작 우리한테는 도시락 한 번도 제대로 싸준 적도, 비 오는 날 우산 갖다 준 적도 없는 그런 엄마였지만 정말 그 하루에 두 끼 이상 먹지 않고 자기 손으로 옷도 잘 사입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것도 이제 혼자 남으신 엄마를 같이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는데, 이 사진은 왜냐면 엄마가 이제 깊은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제가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진을 찍으면서 엄마 웃어요 웃어요 막 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이거 함덕해변인데 거기서 드디어 한번 웃으셨어요. 그때 제가 카메라에 줌으로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웃으실 때 우리 엄마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 20대의 첫 아이를 가진 이 모습이 이제 8순이 넘은 이 모습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네. 제가 너무 사적인 사진을 보여드렸나요? 네. 그래서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시가 주름들입니다. 이 해변에 이르러 그녀는 또 하나의 주름에 도착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가 드디어 웃었다. 죽은 남편을 잠시 잊은 채.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늙은 소녀. 그녀의 주름 속에서 튀어오른 물고기들은 이내 익숙한 고통의 서식지로 돌아갔다. 주름은 골짜기처럼 깊어 펼쳐들면 한 생애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열렸다 닫힐 때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어두워지고 주름은 다른 주름들을 만나 더 큰 주름을 만들고 밀려오는 파도 역시 바다의 무수한 주름일 것이니 기억이 끼어들 때마다 화음은 불협화음에 가까워지고 그 비명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화음이 만들어졌다. 파도 소리처럼 오늘 그녀가 도착한 하나의 주름처럼.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웃는 동안 그 클로즈업된 그 렌즈 속에서 엄마의 얼굴에 있는 주름이 잠시 이렇게 펴졌다가 아무는 듯한 그 느낌. 마치 롤랑 바르트가 쿵쿠툼의 순간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보면서 그 주름 속에서 주름이 잠시 움직였다가 머무는 그것을 저는 이 해변에 이르러 그녀는 또 하나의 주름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그게 아니고 주름이 외부에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가서 하나의 주름에 또 그 다음 또 다른 주름에 도착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저도 뭐 주름 개선 뭐 그런 화장품 별로 저는 안 발라요. 예, 주름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꼭 노화의 징조가 아니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기억하고 있는 삶의 훈장 같은 것이고 그 주름 속에 숨겨진 그 기억과 삶의 신비라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주름하면은 들레즈 철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들레즈를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어떤 변화하는 생성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그 신축작용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름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굳이 이거 들레즈 몰라도 개입시키지 않아도 이 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요. 여기 엄마 뒤로 있는 이 파도의 그 줄들 있잖아요. 줄지어 있는. 이게 보니까 바다의 주름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밀려오는 파도 역시 바다의 무수한 주름일 것이니. 그리고 셔터 소리, 엄마 웃어요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 만나서 그 하나의 어떤 순간을 이루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잠시 이렇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요새는 하나님이라고 나섰는데 하나님 또 성서적인 모티프 이런 거 요새는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제가 신앙하고 문학하고 또 신앙하고 이 사회과학 공부하고 이런 게 계속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했고 정리가 일단 제 자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꼭 기독교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깊은 종교적 영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게 시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굳이 그런 것들을 억압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대로 두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소재나 뭐 모티프가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하느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 이 말은 원래 그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에서 쓴 문장이에요. 한 챕터의 그 제목 소제목 이름이 하느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인데 여기서 이 부사가 최근 문제가 됐던 그 노란 사과는 아닙니다. 예, 또 그 사과는 아니고요. 이게 품사부사예요. 네. 근데 목사님들 아셨어요? 하느님이 무슨 품사를 좋아하시는지? 사실 부사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부사를 잘 유의하시면 그 뉘앙스를 훨씬 더 정확하게 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농담을 했고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쓰다라는 동사의 맛이 항상 쓴 것은 아닙니다. 보다라는 동사는 조사나 때로 조사나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라는 부사를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빨리라는 부사도 조심하세요. 항상이라는 부사야말로 항상 주의해야 할 물건이죠. 하느님이 부사를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지만요. 양치기가 사제보다 더 숭고할 수 있는 건 바로 부사 때문이에요. 양치기가 어떻게 양들을 불러 모았는지, 그때 눈빛은 어땠는지, 목소리는 얼마나 다정했는지, 해질 무렵 어둠은 얼마나 천천히 다가왔는지, 양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돌아왔는지, 돌아오는 길에 데이지가 얼마나 많이 피어 있었는지, 부사로 이루어진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부사는 희미한 그림자 같아서 부사 곁에서는 마음도 발소리를 낮춘답니다. 천천히라는 부사는 얼마나 천천히 어두워지는지요. 처음이나 그저라는 부사 뒤에서 망설이는 동사들을 보세요. 동사들이 침묵하는 건 부사들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사를 발음하기 전에는 오래오래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느님,
부사를 좋아하시는 당신은 정작 내 속에서 길을 잃으셨군요. 좀 하나님한테 싸가지 없는 시를 썼네요, 제가. 하나님이 길을 잃었다고. 길을 잃지 않는 분이신데, 이거는 이제 내 속에 또 하나의 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하여튼 쓰다, 보다 이런 것들이 정말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요. 또 조사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사들을 변주하면서 어떤 말의 부사성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의사 전달을 할 때 동사, 명사를 잘 알아들으면 대충 그 메시지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 전달을 위한 언어, 일상 언어하고 논리적 언어하고 시적 언어는 정반대예요. 거기서는 언어가 평등해지거나 위계가 없어져요. 아니면 더 약하고 부수적인 말들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부사, 조사,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시적인 의미의 어떤 섬세한 뉘앙스를 변별할 수 있고 더 풍부하게, 더 섬세하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질의응답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시예요. 이 시집에 요것들은 33개의 동사들 사이에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부사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은 동사로 끝났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제가 쓰려고 쓴 시가 아니고 저는 워낙은 주문 생산을 안 합니다, 시를. 그래서 무슨 신문사든지 뭐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축사를 써주라든지 축시를 써주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정해진 목적의 그런 시들은 절대 안 쓰는데 이거는 예술적인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등산 쪽으로 보면 영상복합예술관인가 그 옥상 위에 거대한 폴리가 있어요. 여기는 컬러풀하게 33개의 기둥으로 돼 있고 이건 철로 돼 있는데 여러 면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 여성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돌리면 뒷면은 또 다른 색깔인데 체인지라고 하는 글자는 멀리서도 유지가 돼요. 근데 색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랑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옥상에 가서 누군가가 돌리면 그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일종의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것을 모티프로 한 어떤 작품인데요. 비엔날레에서 이 독일인 형제가 아티스트들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저보고 시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설계도 한 면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33개의 기둥에 체인지라는 글자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변화에 관한 키워드 몇 개만 있었는데 이거를 상상을 하고 변화에 관한 시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썼는데 실제로 제가 상상한 거랑 좀 비슷하게 구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 체인지라고 하는 그 폴리를 위해서 쓰여진 건데 제가 변화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동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33개의 철 기둥을 33개의 동사들에 비유를 했죠. 또 33개의 날개, 또 33개의 노. 결국은 우리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나아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럼 그 동사들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사들의 몸을 태우고 가는 것이죠. 33개의 동사들 사이에서 빛의 옥상에서 33개의 날개를 돌려라. 오다 가다 오르다 내리다 흐르다 멈추다 녹다 얼다 타오르다 꺼지다 보다 듣다 생각하다 말하다 삼키다 뱉다 잡다 놓다 울다 웃다 주다 받다 묻다 답하다 밀다 당기다 열다 닫다 떠오르다 가라앉다 부르다 사라지다 넘다 33개의 동사들 사이에서 하나의 파도가 밀려가고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니 세상은 우리의 손끝에서 부서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니 기다리지만 말고 33개의 노를 저어 찾아라. 세계의 손끝에서 막 태어난 당신을. 그래서 이 33개의 동사를 이제 나름 이제 짝을 맞춰서 뽑았어요. 그런데 33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넘다죠. 넘다라는 동사는 모든 대립적인 것들, 떨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
이행하는, 월경하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33개의 동사들이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날개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런 동사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론가 갈 때 지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그 이번 시집에서요. 이번 시집에 시중에서 제가 동사들을 가지고 시를 꽤 여러 편을 썼어요. 흐르다, 찢다, 꿰매다, 지나가다, 줍다, 묻다, 건너다. 일단은 7개는 완전히 동사들을 주어로, 그러니까 제목으로 해서 그 동사들로 연상되는 그런 모티프나 문장들을 툭툭툭 던지면서 쓰기 시작하면서 시가 완성된 그런 이제 시들을, 동사 시편들을 제가 쓰게 됐고, 결국은 제가 이제 파이명 서정시는 사실은 저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짐승의 발톱 끝에 이렇게 그 덜미 잡혀 있는 그런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두렵고 그런 상태에서 쓰여진 시들이라면, 제가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 뭐 시대도 좀 달라지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부자유스럽고 억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의 변화된 세계 모습 속에서 이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불가능성 속에서의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색을 이제 최근 시집에서는 하게 된 것이죠.